25만 명, 30만 명 정도의 이제 중소도시가 주로 이제 시민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순환의 정도가 강한 아주 모범적인 어떤 지역 경제를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 순환 경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진주 같은 경우에는 딱 규모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이른바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열정을 갖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와 정책적인 비전에 대해서 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어떤 진주라고 하는 어떤 도시가 다른 도시와는 좀 달리 모범적인 어떤 그런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이게 딱 좋은 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유로 이 지역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몇 군데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특히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주본부가 이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특히 이제 기본소득이 사회 정의론적인 관점에서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핫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그 기본소득에 대한 좀 반대 논리들을 보니까 굉장히 급조된, 그러나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떤 발목잡기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사회정의에 부여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정책 체계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어떤 기본소득을 지역 차원에서 또는 일국 차원에서 도입을 했을 때 진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 경제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로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지요?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좀 짧게 좀 했으면 합니다. 오늘 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 지금 어떤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양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앞서 제가 말씀 올렸듯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 어떤 좌파이론, 이런 어떤 정치경쟁 이런 측면에서 꼭 얘기하지 않아도 미국의 민주당 정도가 이렇게 신봉하는 존 롤즈의 어떤 사회정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럴 사회 철학에서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사회정의를 담보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급진적인 이론, 사회학 이론, 저는 원래 제 전공은 그런 거였지만 오늘은 리버럴 사회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소득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 재원 얘기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보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발을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정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양극화, 그 다음에 이 빈곤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복지 사각지대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이 분절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전방위적인 하나의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야말로 이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따로 마련돼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제창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저는 정세를 언급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세를 해야 일단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정세를 해서라도 그 위기에 뭔가 대응책을
이른바 뭐 대승요법이라도 이제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야말로 저는 정세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세 외에도 이른바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토지세라든지 탄소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제 뭐라 그럴까 세제 대책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좀 드리겠고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뭐 경제 문제, 이런 어떤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논의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좀 고유의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이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어떤 환경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덩치가 큰 자본에게 본질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하는 점, 기본소득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오늘 진주에서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메인 토픽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었던 기본소득과 지역경제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 아주 강한 인과관계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동북부에 제가 필드 스터디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가면은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의 한 25% 정도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화해서 지급을 할 때 그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마법들, 이른바 마법과 같은 어떤 기적,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선순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다라고 하는 것도 좀 포커싱을 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추상적인 얘기들은 이제 조금 간략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대학교 생활 16년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 생활 하기 전에 3년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있었죠.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으면서는 비서실, 그러니까 당시에 구조조정본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의 섭리를 좀 많이 아는 뭐 조금 어느 정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투자 안 합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왜냐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글로벌 독점 자본들의 일반적인 어떤 추세인데, 이제 더 이상 어떤 생산적인 어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생산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일자리가, 이제는 좋은 일자리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동생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 지인들이 이제는 뭐 더 이상 좋은 일자리 찾아서 뭐 옛날에 뭐 이곳에 이 근처 한일합성 뭐 이런 데 취업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은 불안정해지죠. 서민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생득적 요인이라고 하는 조금 현학적인 표현을 제가 써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격차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이나 고려대, 연세대학 가는 친구들, 뭐 우리 의원님 계시고 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저희들 세대 때까지만 해도 80년대 후반 학번, 90년 초반 학번까지만 해도 산동네 출신이라도 머리 좋고 뭐 좀 나름 이렇게 호기심이 있고 이렇게 공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트레이닝 했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도 서울대 가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 그걸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몇 년 전에 KDI가 분석했던 걸 보면은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10% 안에 들어갑니다. 가까운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 동경대학, 교토대학 같은 학교가 양대 산맥이잖아요. 거기도 뭐 보면 거의 뭐 최상위의 아들들, 딸들만 교토대, 도쿄대 같은 데 간단 말이죠. 생득적 요인에 의해서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우리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좀 심각한 모순이자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다시피 AI, 뭐 인공지능,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거 하면요, 뭐 기술 혁신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 어때요? 이 생산 라인에서 노동자들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자동화되고, 인공지능화되고, 로봇화되죠. 고용량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올렸죠. 임노동자들의 삶의 기반 자체, 소득 기반 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진다고. 그런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스를 수가 없는 어떤 대전환, 이 대전환 국면과 이 맞닥뜨리게 되면 이 서민 노동자들의 어떤 소득 창출 기반은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힘든 이른바 경제적인 국면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 부불노동이라고 하는 이 용어, 아마 정치경제학 우리 젊었을 때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거 다가오실 텐데, 부불이란 말은 지불하지 않는 노동, 지불하지 않는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성분도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분들 어떠세요? 그 전업주부분들 하루에 가사를 보면은 어떤 여성 사회학자의 논문을 보니까 하루에 가사 노동에 투입되는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네. 그런데 우리 밖에서 이 가사 노동을 하지 않고 밖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오는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만 예를 들어서 가사 노동 하라 해도 두 팔 벌리고 뻗어버리죠.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뭐 어떤 자녀 교육 문제로 제 혼자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딱 살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뭔가 집에서 해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제가 삶의 제일 스트레스가 가사인 거예요. 이 말씀 바꿔 말하자면 가사라고 노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떤 원리가 가장 중요한 코어 원리를 작동했냐면 가부장적 이 시스템이에요. 남편이 벌어오면 그 가게가 이제 재생산되는, 그 가게가 그걸로 먹고 살면서,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도 보면은 남편이 누군지, 몇 살인지, 어떤 직장에 있는지, 얼마만큼 소득을 버는지에 맞춰가지고 그 가게에 남편을 대표자로 명의로 해서 그 가게를, 그 가게 소득 수준을 규정해서 이른바 복지급부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큰 가치를 창출하는 여성들의 어떤 가사노동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우리 딸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죠. 이게 가부장적인 이른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불노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가사노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동 착취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왜? 노동은 하게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건 노동 착취 아닙니까? 일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부불노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칼 막스의 이제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또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노동시간을 많이 하는 것이 자아실현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자유시간이 많은 것이 자아실현에 유리할까요? 여러분 자유시간이 많아야만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실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어떤 개성과 오리지널리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활동, 그리고 그런 어떤 사고, 사세, 그런 어떤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노동시간들은 서민들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잘 단축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서 그런 어떤 노동시간 단축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이라든지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노동자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자체가 제대로 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부불노동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유시간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이른바 첩첩산중에 있는
현대자본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게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복지국가는 이제 한계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다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공적인 어떤 부조로 거둔 어떤 기금을, 돈을 이른바 실업급여로 이제 제공해서 이 사람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케어하는 것. 이 실업급여입니다. 그죠?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1년, 8개월이나 10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이 사람은 재취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공하는 거부 방식입니다. 네. 그죠? 그런데 이 재취업이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사람이, 이 실업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재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른바 고성장을 전제로 해야만이 한 명 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취업 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어느 시대의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것일까요? 20세기 자본주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5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세계 자본주의는 골든 에이지라고 그랬어요. 황금기라고 불렸습니다. 연평균 12% 이상 선진국에서 연평균 12% 이상 약 30년을 고공성장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 때문에 경기 변동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실업자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업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변동을 크게 이렇게 그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부여해주고 있으면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재취업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실업급여라든지 고용급여 같은 것들이 나오게 제도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유효하게 작용했던 거죠. 이 사회보장 제도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면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살아났다 하더라도 고용 해고되었던 많은 실업자들을 다시 재취업하면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20세기 복지국가는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고도성장기에 구상되고 제도화되었던 이 사회보장제도 이제는 작동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발본적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될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no. 우리가 어떤 기본소득을 지지하기 때문에 no. 왜냐하면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와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제로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사회보장제도를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대충 제가 오늘 무엇을 얘기를 드렸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굉장히 심각한 총체적인 어떤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확 뒤집었다는 말씀 아니죠. 자본주의 자체를 온건하게 잘 유지하고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도 뭔가 이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도입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어떤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그것도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이런 현대 자본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문제들 이 문제를 총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베이직 인컴, 이른바 기본소득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대륙 유럽에서 벨기에 일대의 대륙 유럽에서 이제 가장 먼저 주창된 이제 담론인데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뭐 몇백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본소득 담론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고 주로 대륙 유럽에서 정치화되게 본격적으로 업데이트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다른 소득 원천이 있든 없든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현금의 형태로 정규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까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조건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원천에 따라서 차별 지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현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레귤러리하게 정규적으로 지급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시는 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넥스트 다음. 사회보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실업급여 등의 이제 사회보장제도와의 이제 차이를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계나 정년 이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존재하지만 이건 기본소득과 다릅니다. 예. 왜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따라서 연령도 묻지 않고 성별도 묻지 않고 소득도 묻지 않는다. 소득 수준도. 그 사람의 소득 보상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연령이나 성별, 소득 수준을 다 따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회보장제도와는 확연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결국은 기본소득은 누구라도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거죠. 예. 옆집에 계시는 한 80대 할머니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바로 그 옆집에 있는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갓난애기라도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토대로 해서 국가로부터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조건 없이 지급하는 돈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조건 없이. 자, 그 다음. 자, 이와 같은 이제 기본소득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을 더 받게 됩니다. 그죠? 이제 뭐 각 국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것들. 여러분 뭐 국가가 이 돈 풀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자민당 체제가 이제 장기 독재화되고 난 이후의 일본에서도 이제 이 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담론화되고 있고요. 뭐 일본의 이제 기본소득론은 월 80만 원씩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면은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이른바 우파적,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류의 이제 기본소득론인데 그런 어떤 예외적인 어떤 기본소득론을 차치한다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좀 찬성하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논리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잘 아시는, 아마 여기도 오셨죠? 강남훈 교수님은 뭐 우리나라의 이제 기본소득론의 이제 뭐 대가죠. 대가인데, 이분의 이제 논리의 핵심은 기본소득은 왜 정당화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모든 국민은 생활권이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자유권이 있다. 실질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 번째는 이런 과격한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평등권 개념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회의 평등 정도는 누릴 필요가 있다. 기회의 평등. 그다음 네 번째는 나도 재산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고 그 재산을 남으로부터 침범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 네 가지가 바로 전통적인 기본소득의 이른바 합리화 논거로 사용되었던 국민 권리입니다. 요런 말이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득이 없어서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생활도 위헌입니다.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뭐 헌법에서는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뭘 돈이 없으면 여러분 실질적인 자유를 구현할 수가 없죠. 예, 소득이 없으면 뭔가 쓰고 자유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은 뭐 말로만 떠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자신을 할 수 있는 소득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훼손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번째, 재산. 나도 소득을 받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있다는 요 네 가지의 권리 개념을 기본적으로 기본소득론자들은 그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해 왔다는 거죠. 요 네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권 보시면은 헌법 제34조 1항 보면은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헌법에서 이 센텐스를 명기만 해두고 국가가 구체적인 어떤 이 대응을 케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어떤 과제인데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적인 조치가 바로 기본소득. 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빈곤층. 그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도출되죠. 그다음 이제 자유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 극대화된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유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를 보장하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뭔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수단이 바로 소득이고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평등권입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경제활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열심히 잘 벌고 좋은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 소득이 많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의 귀결이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의 기회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일정 부분 소득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일단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권리 개념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재산권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진주에 있는 공기 이건 누구 겁니까? 그죠? 네, 진주에 있는 이 공기, 환경, 천혜의 자연환경, 이 진양호 이게 누구 거죠? 이건 뭐 진주 시민 모든 분들의 것이죠. 이른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토지, 미개척 토지, 뭐 갯벌, 바다, 산. 이건 뭐 산은 재벌 대기업이 깎아가지고 그냥 골프장 만들고 있고, 갯벌은 그냥 뭐 지자체하고 토건 자본이 연합을 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막 완전 막 밀어제끼고 있습니다. 갯벌을 그냥 뭐 매립해가지고 그냥 인공부지로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어떤 자연환경들, 토지, 어떤 정보, 지식, 우리의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어떤 재산들을 어떤 사적인 자본들, 지자체, 지역의 어떤 성장연합들이 독점해버리고 있다. 마음껏 그냥 써제끼고 있다. 우리의 재산권 자체가 훼손되고 있죠. 우리의 재산권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우리도 지분이 있는 천혜의 어떤 자연자원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하나의 어떤 뭐 산이라든지 어떤 갯벌이라든지 진양호라든지 하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천의 자연환경을 다른 사람들이 사유화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텍세이션, 과세를 해서 그 과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거 급진적인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구글 많이 쓰시죠? 예, 구글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지식들, 정보들, 그건 누구 겁니까? 구글이 다 사유하고 있죠. 그러나 그 지식은 누가 다 만들어내죠? 전 세계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SNS에 올리고 공유하고 한 것들을 구글이 이른바 플랫폼의 어떤 형식, 플랫폼의 어떤 이 자격으로 그것을 조합하고 가공해서 하나의 어떤 일관된 어떤 지식 체계로 공급하고 그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은 그들이 사유화해버리고 말이죠. 이세돌이하고 이전에 알파고가 여러분 저 대전을 해서 유명합니다. 마주 대전을 해서 알파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인간의 약 10만 개 정도 있는데 10만 배. 근데 그 지식은 구글이 독점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구글이 단독으로 만든 겁니까? 전 세계 시민들이 생산하고 만들고 다루고 있던 지식들을 그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른바 취합하고 가공하고 업데이트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지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계 시민이 공유해야 하는 몫이죠. 그죠? 그러면 구글이 이 지식을 활용해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텍세이션이 필요하죠. 우리의 재산권에 의해서 텍스를 가해서 그 징수된 어떤 세금은 우리에게 배당돼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 우리도 그 지식을 창출하는데 한몫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커먼웰스 이른바 기본소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공통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동의 부의 공동 소유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진주 이 경남 일대의 천의 자연환경, 우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마구마구 물을 오염시키고 에어로졸, 대기를 오염시키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본연적으로 향유하고 공유해야 하는 공기라든지 물을 대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의해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면 그 대기업으로부터 과세를 해서 거둬들여지는 이른바 과세 수익을 우리에게 배당돼야 되는 것은 매우 지극한 당연한 이른바 논리적 비결인 거죠. 예.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도와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보다 더 원천적으로는 많은 어떤 우리의 어떤 공유부들이 우리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주체가 사적으로 사유화하고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소유해서 그들이 배타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우리가 훼손되는 우리의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저는 핵심이고요. 최근에 경선 과정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도발적인 어떤 그런 급조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소득을 제창하는 정치 지도자가 조금 더 이런 기본소득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솔직하고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경선 과정에서 저는 조금 담론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좀 내세우지 않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공동부 개념에 입각한 기본소득의 어떤 이 필요성, 기본소득을 왜 해야 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공유 개념을 이른바 실현시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국민들에게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담을 조금 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자산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토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천년자고 알래스카 같은 석유 팔고 석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싸게 많이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석유 팔아서 남은 돈이 그 알래스카 주민들의 이른바 배당으로 다 이제 배분되는 거죠. 아주 당연한 이른바 알래스카 주정부의 정책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천연자원과 같은 인간 노력과 관련 없이 주어지고 인간 노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외생적으로 부여받은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모든 이른바 세계 시민들이 재산권을 누려야 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재산권이 있기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소득론의 저는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가실까요? 소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 정의를 토대로 하는 저는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유권, 재산권, 평등권, 그죠? 생활권 이런 것들을 담보해주는 제도이니 당연히 저는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내는 제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오늘 저는 뭐 평소에 제가 그다지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리버럴 사회 철학자 존 롤즈는 앞서도 제가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민주당 정도가 이제 그래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당 정도의 이제 이른바 보수 리버럴 정당이 주로 이제 많이 차용하고 이론적으로 의거하는 이 사회 철학자가 바로 존 롤즈고요. 그 존 롤즈의 제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버드 대학의 정의란 무엇인가 기억나시죠? 예. 뭐 다 그 정도 언저리에 있는 이제 사회 철학자들인데 존 롤즈의 정의론을 가지고 기본소득은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짧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롤즈에 따르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고 기회의 평등이 저는 평등하게 부여돼야 되고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덕적인 어떤 배경, 생덕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격차를 가능하는 줄이에요. 이게 바로 존 롤즈 정의론의 핵심입니다. 국가는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른바 존 롤즈 정의론의 핵심이다. 그들의 국가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인 자유와 두 번째 조건인 어떤 기회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각자가 태어난 가정 간의 소득이나 자산 격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기회 평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실제 현실이다. 아까 제가 서울 스카이 대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해도 이거 뭐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어디 대치동에 가서 논술 학원 못 다니면 논술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분장님한테 아무리 멋진 논술 교육을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했다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논술 답안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고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법적으로 누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은 이른바 기회의 평등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가난한 집의 자식이기 때문에야말로
이른바 논술 전형으로는 스카이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꿔 말하자면 그 학생 개인은 실질적으로 기회 평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학력, 능력, 자산 격차가 있고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추상적인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또한 기회평등을 가능한 한 확대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인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여온 것이 바로 존 롤즈 중심의 미국의 리버럴 사회 철학이고, 그 다음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현대자본주의 고유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놓은 처방전들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버럴 사회 철학자들의 핵심 요지입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임종석 씨가 한번 기본소득은 사회정의와도 부합되지 사회정의를 담보해내지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론이 과연 어떤 정의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리버럴한 정의론으로 볼 때도 기본소득은 굉장히 어떤 정의로운 것인데 그 양반은 도대체 어떤 정의론을 보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저는 잘 모를 정도였다는 사담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존 롤즈라고 하는 미국 민주당이 숭배하는, 숭상하는 리버럴 사회 철학자의 정의론의 핵심은 일하지 않을 자유, 국민들에게는 일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기본적인 인권으로 만들어주자. 이게 바로 리버럴 사회철학, 정치사회철학의 정의론의 핵심입니다. 다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그럼 일하지 않을 자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만 하는 어떤 노동을 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고 일률적인 형태로 그들 생활을 위한 원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에 깔려져 있는 이념적 배경인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정의롭지도 않다. 정말 이게 너무 저는 무책임한 논쟁인데요. 담론들인데요. 기본소득이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어떤 급조된 비판들, 그들은 저는 어떤 이론적 철학적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존 롤즈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리버럴 사회 철학을 정면으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들의 어떤 기본소득론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 합당한 것이기 위해서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제 기본소득은 필요 없다. 기존의 복지국가를 오히려 수정하거나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기존의 복지국가론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홍남기라든지요. 홍남기 같은 경우에는 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가론자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른바 예산을 쓰는 수장이죠.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처의 수장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이른바 권력기관의 수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많은 이른바 좀 좌파적인 복지국가론자들도 어떤 동굴의 우상에 빠져 있냐면, 기본소득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면 기존의 복지국가를 유지해오기 위해서, 기존 복지국가를 유지해오기 위해서 투입했던 예산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기본소득 관련 예산과 복지국가 관련 예산 사이의 관계를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형성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
모나미 펜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나미 펜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구가 있나요? 뭐 모나미 알파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모나미 펜을 사용하게 되면 모나미 알파가 만드는 이 펜은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봅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예산의 기획과 집행 과정을 이른바 그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어떤 관료 그룹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좌파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복지국가론자들의 나타나는 공통점이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 간에는 대립적 관계,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른바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한쪽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 있냐면 예산 제약성 문제입니다. 나라가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한 요 정도 수준밖에 없으니까 그와 같은 이른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지출 사이에는 대립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국가 예산을 넘어서서 만약에 더욱더 탄력적으로 국가 예산의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국가 예산을 운용, 기획, 운용,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식으로 이른바 유연하게 사고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전면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복지국가론자들, 그러니까 좌파적인 복지국가론자들조차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을 기획, 운용, 집행하는 이른바 예산 마피아들, 국가 예산 마피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사이에 강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점과 그 주장의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산 제약성이다. 그 예산 제약성을 전제로 들고 있다는 것. 국가 예산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경선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 588조다. 계속 그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588조밖에 되질 않는 데서 어떻게 복지국가도 운용하며 기본소득도 도입할 것이냐라는 그의 이른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그런 반론이, 이른바 비판이 바로 이와 같은 예산 제약성과 복지국가와 이 기본소득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바로 그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보험을 많이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방향으로 돈을 많이 써야지 기본소득에 그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도출해내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예산 제약성, 그 다음에 양자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18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우리 국내의 기본소득론자들은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작용시켜가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약되어 있는 예산 수준 하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제도화해내기 위해서는 588조 선을 더욱더 넘어서는 이른바 국가 예산으로 기획, 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세.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를, 저는 사실은 옳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세라고 이야기하면, 이른바 정세를 통해서 많이 뺏기는 사람들을 지금 고려해서 약간 신중하게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정치적 어떤 경선 과정이다 보니까 그 신중함을 어떻게 비판하거나 탓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정세에 대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기조고요. 우리 선생님 말씀 맞다. 그래서 기본소득론을 가만히 보면은 기본소득 목적형 이른바 세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들이 나와요. 토지세 또는 탄소세,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글 같은 이른바 전 세계 시민들의 어떤 그런 정보와 지식, 학습 결과를 사유화하는 이른바 공룡기업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이게 바로 빅데이터 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현재 기본소득론의 핵심이 사회보험의 사회보험을 위해, 사회보험 지출을 위해, 사회보장 지출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이른바 기본소득만을 위해서 거두고 기본소득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토지 보유세, 빅데이터세, 탄소세 같은 이른바 이런 목적세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적극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에 세출을 좀 이렇게 전략하고 해서 줄인 것으로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에서부터 출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목적세로 조금 더 기본소득 규모를 더욱더 늘린 뒤에 나중에는 정세를 하겠다. 근데 그 정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정세라고 나는 생각해요. 부자들에게 더욱더 이 세금을 많이 매기는 그런 어떤 좀 단계론적인 어떤 그런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사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경선 룰에서 경선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일단 차치하고 기존의 기본소득론자들의 오소독산 어떤 견해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소득론은 사회보장 지출을 줄여가면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런 어떤 기본소득만을 위한 탄소세, 빅데이터세, 그리고 토지세, 토지 보유세와 같은 목적세를 걷어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론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저도 조금 아쉬워 보였고,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는 민주당 그 경선 후보자들이 많아서 새벽에 늘 그 미국의 그 기본소득론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논문을 봅니다. 그걸 보면은 피터 다이아몬드라든지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던 사람들 보면은 미국의 온건 시장주의자들, 주류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소득세 정세는 필요불가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더욱더 많이 과세하는 것, 부자들이 더욱더 많이 누리는 자본거래 수익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과세하는 것, 부자들이 더 많이 누리는 재산세에다가 재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과세를 하는 것, 시장주의자들, 부자 편들을 드는 주류 경제학자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이른바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 지출에 투입되었던 재원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정세 또는 새로운 목적세 신설이 불가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지사가 지금 경선 국면 과정에서 그런 어떤 주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논리를 저는 많이 차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저는 뭐 이전부터 이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이 괴물 공룡 조직, 이 마피아 조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저의 어떤 그런 비판적 문제의식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 기획재정부의 이른바 홍남기 장관의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재원에 대해서 그가 널어놓고 있는 여러 발언들을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언제 그 사람이 복지론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을 위해서 돈을 써버리면 복지를 위한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홍남기의 변명 아닌 변명, 이른바 논리인 거죠. 변명 같은 논리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동반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기본소득도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요것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기본소득의 변혁적 요것만 좀 봐주십시오.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 뭐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 위화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굉장히 저는 체제 변혁적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있어서 돈에 관련된 소득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이겁니다. 너 밥값 해야 되지 않느냐. 밥값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어린 딸들을 소장농 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소장농들이 그 몹쓸 지주들한테 소장농 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딸들을 뭐 부산에 있는 조방이라든지 이런 방직회사에다가 값상모범으로 그냥 보내버렸죠. 그게 다 사실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정말 초기 이 자본주의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좀 천박한 이른바 밥값 이 인식입니다. 밥값 논리. 너 이 새끼야 뭐 밥값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노동착취 아니에요. 그 뭐 사장들이 그죠 직원들한테 이 자식 말이야 밥값도 못하는 거 우리 입만 열면 밥값 이 얘기 듣고 우리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 너 밥값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뭐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라. 밭이라도 좀 갈아라. 자본주의에 있어서 우리 개인을 쪼우는 하나의 족쇄와 같이 쪼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제의 논리가 가장 중요한 강제의 논리 중에 하나가 너도 밥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동과 소득을 통합시켜버리는 이른바 강제입니다. 그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해버리는 이것은 너도 분명히 밥값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라라고 하는 이른바 강제가 작동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두 번째는요, 앞서 제가 잠깐 이 부불노동, 가정주부의 어떤 그런 노동 착취 얘기를 제가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남녀 간의 성별 분업이 명확하게 작동하는 봉건적 가정을 형성시켜가지고 남자는 벌고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봉건적 가족 질서를 당연시화하고 제도화해서 그런 어떤 봉건적 가족 질서 속에서 각자 여성은 여성대로의 어떤 삶을 살고 남성은 남성대로의 어떤 삶을 살게끔 했다는 것. 이른바 봉건제적인 어떤 가족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두 번째 강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자본주의의 환경과 생태를 경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짓밟는 것.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A 기업과 B 기업이 경쟁을 해야만이 초과 이윤을 손에 넣을 수 있고 초과 이윤을 손에 넣어야만이 A는 B보다 더욱더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되죠. 수익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죠. 덩치도 더욱더 키울 수가 있죠. 초과 이윤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환경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많이 파괴해야 초과 이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쟁 질서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여러 개인 또는 기업에게 강제하고 있는 세 가지의 어떤 원리는 첫 번째가 노동과 소득을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것. 두 번째, 봉건적 가족 질서를 여성에게, 남성에게 강제하는 것. 세 번째, 환경 파괴를 강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 개인에게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성원들에게 강제하는 것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반면에요. 자, 여기서요. 기본소득을 우리 모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아닙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 이 새끼야 밥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악들 기업주의 논리.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당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하지 않을 자유까지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의미부여잖아요. 노동과 소득을 통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 첫 번째 강제화는 대립적인 거죠. 두 번째, 모든 이에게 액수와 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니 일하는 남편이 있고 그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이른바 노동 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동일한 어떤 액수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가족 룰과 그 룰을 토대로 하는 이른바 삶의 방식을 강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네? 여성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족 내에서
이른바 이 착취되는 어떤 노동, 가사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거죠. 세 번째,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파워인데요. 사람들에게 자율 재량권을 줍니다. 자율 시간을 허락하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거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시행하는 어떤 노동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지역의 생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환경 파괴를 방지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가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세 가지 어떤 그런 강제, 어떤 인민, 이 개인을 구속시키는 이 세 가지의 강제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저는 기본소득이 아닌가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사회 안정화, 사회 양극화의 어떤 그런 완화, 어떠한 개인의 발달 이런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약점들을 역시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른바 좀 변혁적인 어떤 저는 제도장치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어떤 기본소득론자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론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아직까지 늘어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음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가족, 환경에 관한 어떤 개인의 복종을 강제하지 않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실까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이제 뭐 핵심인데 너무 짧게 시간이 좀 배분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기본소득과 지역경제 간의 어떤, 작용할 수 있는 강한 어떤 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소득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소득론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기본소득론을 임발하게 돼요. 제가 원래는 저는 지역경제와 지역화폐가 제 전공입니다. 지역순환경제, 지역경제가 제 전공인데 기본소득론에 저도 이렇게 저는 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당론화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라고 하는 구성이 가장 이제 지배적인 어떤 제안이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기본소득은 아무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저는 핵심 버튼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건 뭐 물론 부분적인 어떤 기본소득입니다만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본소득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어떤 기본소득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좀 부분적 기본소득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빈곤층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니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기본소득 이름이 기본소득이 비민감이라고 하는 지역화폐로 그 25%가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런 어떤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지역 내 주체들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그 돈이 돌고 또 돌면서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의 장사가 잘 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다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공통점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전국민 기본소득의 가장 뭐 최근적 양태가 바로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고 지역화폐로 풀었죠. 우리 진주 지역에서도 그랬죠. 지역화폐로 풀고 난 뒤에 지역경제에 미친 이른바 선순환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네.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실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지역 순환 경제에 대해서 깊이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지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경제를 저는 지역 순환 경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주 시민들의 소득이 진주 내에서 소비되고 그래서 진주의 어떤 소상공인들이 잘 되고 그리고 진주에 또 생산자들이 잘 되고 다시 또 생산자들이 잘 되니 진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내의 연결고리가 작동하는 지역 경제를 지역 순환 경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진주 어떠세요? 옛날에 실크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실크의 메카였어요. 다 저 실크 기업들 다 밖으로 나가버렸죠. 산업 공동화죠. 지역 내부의 성장 동력이 없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적 부는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진주 시민들의 소득이 어디 경남 일대로 다 나가서 이렇게 소비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만 합니다만 경상대학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도 자식들을 학원을 어디 서울에 보낸 사람들 천지입니다. 제 같은 교수로서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긴 한데 이게 뭐예요? 진주 시민들의 소득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순환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경제가 계속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뭐 진주의 예를 들어서 뭐 환경공단, 진주 뭐 시설공단 이런 어떤 진주시 산하의 어떤 여러 공기업들이 앵커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주 경상대병원 얼마나 큰 앵커기관입니까? 저 앵커기관들의 거대한 조달력이 지역 안에 이렇게 환류되지 않고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상대병원이 뭔가 의료기기라든지 여러가지 사무기기 같은 것들을 엄청난 규모로 이제 예를 들어서 조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달 자체가 전부 다 100% 진주 지역 내에서 매칭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다 밖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는 필요하다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운영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인데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지는 않고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역순환경제가 어떤 것들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저는 이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면 지역화표로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진주 지역 주민들의 경제생활 자체가 저는 굉장히 로컬라이제이션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 지금 기본소득 운동 진주본부의 우리 대표님이 이제 한의사세요. 아까 제가 인사를 나눴는데요. 대표님, 지역화폐로 대표님이 기본소득이 지급되었다. 그러면 대표님 당연히 지역에서 이제 소비를 해야 하는 것에 익숙해지시겠죠. 더 적극적으로 바뀌실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일부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뭘 생각하냐면 지역 안에서 소비할 것을 지역 안에서 뭔가 경제 선택을 할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역민들의 지역화를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역주의적인 경제 선택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의 지역 경제에 대한 자주적인 관심과 대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바꿔버립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진주 지역 시민들의 경제 선택의 어떤 방향과 질을 바꿔버린다. 저는 그렇게 실증적인 분석들을 토대로 해서 저는 확언을 드리겠고요. 다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여러분들의 총소득이 늘어나게 되죠. 지역 내 총소득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주 지역 주민들의 경제 선택의 지역화 경향과 맞물려 가지고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지역의 생산과 영업의 발전을 지역 내 수요 수준에 맞추는 것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판매하는 사람들과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람들도
지역 사람들의 소비 수준에 맞춰가지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굳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과잉 생산 가치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지역 경제는 안정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역 순환경제 사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시 내에서 영위되고 있는 생산과 판매가 진주 시민들의 수요 수준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왜? 재고가 남지 않으니까요. 실질 수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농민들도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이른바 수요자들의 수요 수준에 맞춰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농가의 어떤 그런 이 소득 수익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넘어갈까요? 요거는 제가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봤던 도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 인근에도 아까 제 어머니 고향이었던 반석 같은 이런 농촌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반성, 이반성 이런 거 있죠. 그들에게 그 농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중명 세호가 계시는데 창원에 계시는 마산, 창원 같은 도시에 계시는 분들을 일반성으로 유도해내기 위해서 주로 이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농촌으로 당연히 인구 유입될 수 있죠. 예, 기본소득의 모티베이션을 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농촌 주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하게 되면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른바 조금 더 큰 규모의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더욱더 규모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농들이 중소농으로 육성되고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실질 소득이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니까 실질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농촌으로 기속의식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농촌 내부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이 변화들을 통해서 농민들이 조달력이 확대되고 비농업, 그러니까 농촌 내부에서도 아이고 우리 내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았으니까 일반성 있는 사람인데 농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농촌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농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 외의 비농업 산업 분야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도매업이라든지 소매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경공업 생산이라든지 농업 지역이지만 비농업 산업 분야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내 경제는 순환적으로 구축될 수 있고 이종 산업 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저는 그런 것들을 근데 교수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이 되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기본소득에 제가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조금 더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이제 뿌릴까?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실까요? 기본소득,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인 어떤 지역발전도 저는 담보해낼 수가 있다 보는데, 기본소득에 관한 핵심이 바로 이 시간 재량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가람 지금 우리 선생님 계세요. 도시재생연구소에 김가람 선생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노동이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이라고 하십시다. 근데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가 좀 어렵겠지만 한 달에 50만 원에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획득하는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억지로 행하는 어떤 노동시간을 줄이겠죠. 그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뭐가 늘어날까요? 시간 재량권이 늘어나겠죠. 자유시간을 영위하고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이런 시간 재량권을 확보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현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 많이 할 수 있게끔 되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을 한 도시들을 보면은 재미있게도 기본소득 실험 이후에 이런 어떤 개인들의 도시 시민들의 시간 재량권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의 대래
사회혁신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그 지역에서 뭐 생태 농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더라는 공통적인 결과들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사회혁신, 지역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지역의 생태적인 어떤 발전도 담보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요. 주민자치운동인데요. 저는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시간 재량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자율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같은 얘기인데 기본소득을 통해서 시간 재량권이 늘어나게 되면 시민들의 자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민 참여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어떤 인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조건을 담보해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은 얘기인데 주민 참여와 이제 주민자치가 이제 확립 제도화된다면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아까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동북부의 이제 익스베소스 지역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 지역은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좌장을 하면서 제가 좌장을 맡았던 그 세션에 참여했던 스페인의 그 벨몬테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벨몬테가 하는 얘기가 유럽에서는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거나 부분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화폐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접한 그 지역민들이 지역순환경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이른바 지역화폐 또는 기본소득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의 앵커기관, 그러니까 뭐 지역의 뭐 지자체라든지 지역의 여러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지역의 뭐 대학들 이런 어떤 지역의 앵커기관들에게 우리 지역에 더욱더 그 조달력을 많이 환류하시오. 그러니까 지역에서 더욱더 많은 원재료나 중간재를 조달해달라고 하는 운동이 보다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지역순환경제를 달성시켜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이요. 요거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얘기들을 제가 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이요. 예. 자, 이제 오늘 뭐 제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제 강의를 맺으면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죠? 밥값을 해야 하는 것, 밥값을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대가. 그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오늘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민이 존재하고 또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이른바 기본적 인권이 경제정책의 모순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저는 진주의 기본소득 운동가분들과 함께 저는 이 점을 꼭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1782년도에 루소가 그의 명저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고전에서 했던 얘기가 저한테 크게 다가와서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루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수중에 있는 돈은 여러분들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은 자유를 위한 도구이지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길을 써서 벌어야만 하는 돈은 사람을 노예를 만드는 도구다 라고 표현합니다. 몇백 년 전입니다. 1782년도에 당대 최고의 문호였던 사상가였던 루소는 이른바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돈, 이른바 소득은 자신의 실질적인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른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오늘 제 개발적인 논의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기본소득 말씀을 하시니까 어쩌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 문제시에 되고 우리가 공동체로 뭔가를 꿈꾸던 게 있었던 것들이 지금 막 사라져간 지점에 이게 해결이 돼서 사라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걸 생각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환경 문제든 여성 문제든 남아있거든요.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 어쩌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가슴 떨리기도 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실현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조금 더 확신을 주는 의견을 좀 주시고 실제로 이런 게 정말로 달라지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말씀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기본소득의 효과로서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초점을 맞췄는데 아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시간 재량권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해서 주민 참여 그리고 자치분권 뭐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면에 지역 공동체의 어떤 부활, 이른바 복원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원래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지역 경제를 논의하기 전에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핀란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화폐를 실험적인 어떤 차원에서 부분 도입한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더 확충되는 서로 신뢰하고 연대하고 소통하는 것. 그거는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이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급되어야 되느냐, 그 정량적인 어떤 질문. 한 10만 원에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지금 방금 추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행되어야만이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주냐면 그 지역의 GRDP의 1%. GRDP의 1%예요. 최 박사님 계산 좀 해보세요. 최 박사님.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500억이다. 그러면 1%는 뭡니까? 5억이죠. 5억 정도 지역화폐 풀리면은 그 지역 경제는 이른바 선순환 효과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저 축적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제가 입증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른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만 지급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지역의 이른바 GRDP의 1% 정도만 저는 유통되어도 오늘과 같은 지역 공동체 효과 그리고 지역 경제 효과는 저는 나타난다고 본다는 거죠. 저는 이건 제 실증 결과를 토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지역 기본소득이 풀려야 하는 어떤 그런 규모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체감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제 체감을 해보면, 저는 기본소득 지금 최근에 50조 재원 잡고 8만원, 월 8만원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거 충분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공동체 효과와 그리고 지역 경제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GR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월 8만원 론, 이게 지금 현재 재원 부족론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가장 좀 설득력 있는 논의인데요.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어떤 지역 경제적 또는 지역 공동체적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목적세에 대한 어떤 앞서 이야기했던 토지세라든지 빅데이터세라든지 하는 목적세에 대한 어떤 논의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진이 된다면 저는 이 액수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보죠. 월 30만 원 수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의 100%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된다면, 제가 원래 지역화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GRDP 1%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방금 그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GRDP의 1% 수준을 훨씬 넘게 되죠. 효과는. 그죠? 그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즉시 기본소득이 참 생소한 개념인데 저도 이해하기 참 쉬웠고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점은 참 여러 부분으로 장점이 있다는 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어떤 단점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직업에 있어서 자아를 찾고 싶고 자아를 실현을 하고 싶더라도 돈이 나오지가 않으면 그 안에서 발전을 할 의욕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래서 사회에서 노동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노동을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소득이 실현이 된다고 했을 때.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질문을 우리 쌤이 하셨는데요. 이게 여러 기본소득 실현과 관련된 논문들 그리고 보고서들을 보면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난 뒤에 2년 후 아니면 3년 후에 그 지역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 의욕이 그 지역 사회 차원에서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어떤 한 논자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니까 어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 재량권이 확보되면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에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다고 했죠. 자아실현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다 보니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통제 수준도 높아집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윤리를 요청하는 운동이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어떤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역에서는 이른바 막말로 똑똑한 시민들이 기업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시민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에서의 기업들은 생산성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의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노동 시간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더욱더 많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노동 생산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의욕에 관한 문제에서 이 비단 노동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노동의 의욕도 포함되거니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활동에 대한 의욕도 노동 의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노동 의욕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바꿔 말하자면 선생님도 약간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노동관에 약간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밥값을 벌어내는 노동관을 지금 전제하시고 저한테 하신 질문이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일반적인 노동. 네. 그러나 어떤 사회 혁신을 위한 어떤 그런 자아 활동, 이런 것들, 또는 창작 활동, 참여 활동, 이런 것들을 노동의욕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봤을 때는 전혀 이 노동의욕이 떨어지지 않고, 또 그러한 어떤 노동으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노동과 자신을 위한 노동이 함께 혼합되는 사회가 우리가 사실 부정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핵심은 교수님 말씀대로 기본소득을 지역학교로 지급하는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학원이 학교에 가가지고 궁금한 게, 그럼 기본소득을 지역학교로 지급을 할 때에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민 일자 전환 기업처럼 소멸성 카드로 지급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재원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제가 관심 있어 이렇게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재화폐를 할 것이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성광 쌤은 지금 이제 전국적인 시민 단체인데 화폐민주주의연대의 운영위원으로 계셔서 이제 화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이고, 저도 늘 항상 SNS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선배 연구자신데, 저는 후자의 그 화폐 발행 방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화폐를, 법정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가가 통제하고 조정하는 어떤 그 정책적 틀 내에서 이른바 국가가 이제 공공적으로 발행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세원보다도 국가가 발행을 하는 또는 지자체가 발행을 하는 어떤 형태의 저는 그런 어떤 이 화폐로 사실 기본소득 재원이 충당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아까 그 재원 관련해서도 이 얘기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보안 차원에서 제가 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정 화폐는 주로 중앙은행과 여러분 상업은행들이 다 임의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앙은행이 막 찍어내고 있고, 우리 농협이나 어디 시중은행들이 신용 창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없는 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한테 의원님이 10억 좀 빌려주시오 이러면 실제로 10억을 공공증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그 계좌에다가 10억을 찍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이 화폐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신용 창조를 통한 화폐 발행의 프로세스인데, 그런 어떤 민간이 발행하는 어떤 형태의 화폐가 아닌 국가가 재량을 가지고 또는 지자체가 재량을 가지고 발행하고 통제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유통시키는 그런 어떤 저는 형태의 화폐로 저는 가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돼야 될 아주 중요한 저는 논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의 때도 그런 부분을 같이 예.